왕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그리고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린 밤의 제왕. 아마 많은 남성분들이 광으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그 부러움이 싹 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왕의 잠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맨틱하거나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철저하게 짜인 각본대로 움직여야 하는 공무 수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먼저 왕과 왕비가 동침하는 날, 즉 합궁일부터가 왕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은 중전이 보고 싶으니 중궁전으로 가겠다. 이게 안 됩니다. 왕실에는 합궁 날짜를 정해주는 도사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관상감 제조들이죠. 이들은 우주의 기운과 왕비의 배란일, 그리고 음양오행을 따져서 가장 길한 날을 받아옵니다. 그날이 아니면 왕은 왕비의 방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은 왕의 컨디션이 최악이어도 날짜가 잡히면 무조건 거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왕의 섹스는 개인적인 쾌락이 아니라 왕조를 이을 후손을 생산하는 국가 중대사였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합궁날이 밝았습니다. 왕이 왕비의 처소인 교태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참 묘합니다. 신혼부부의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엄숙합니다. 왕과 왕비는 서로 절을 하고 술잔을 나누며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충격입니다. 두 사람만 남겨두고 불을 끄고 문을 닫느냐? 아닙니다. 방 안에는 촛불을 환하게 켜두어야 했습니다. 양기를 돋워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죠. 더 기가 막힌 건 방 밖의 풍경입니다. 왕과 왕비가 누워있는 방 주변으로 나이 지긋한 상궁들이 쫙 깔립니다.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방문 바로 앞에 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을 숙직 상궁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임무는 왕이 혹시라도 실수를 하지 않도록 코치하는 겁니다. 무슨 실수냐고요? 왕이 너무 흥분해서 격한 소리를 내거나 채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밖에서 바로 헛기침을 합니다. 전하,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전하, 너무 과하십니다. 세상에, 한참 분위기 잡고 있는데 문밖에서 할머니들이 기침하고 잔소리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될 일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왕은 잠자리에서도 숨소리 하나 마음대로 못 내고 꾹꾹 참아가며 조용히 일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건 뭐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감시받으며 숙제를 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합궁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밤을 새울 수는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상궁이 기대 그만하시지요 하고 알립니다. 그러면 왕은 아쉬워도 이불을 박차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침전인 강령전으로 돌아가 혼자 자야 했습니다. 왕비와 팔베개하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아침?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왕은 씨만 뿌리고 가는 존재였으니까요. 상황이 이러니 왕들이 왕비와의 잠자리를 의무 방어전처럼 느꼈던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조선 왕들을 보면 왕비보다 후궁을 더 많이 찾았습니다. 후궁과의 잠자리는 합궁 날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상궁들의 감시도 덜했거든요. 하지만 왕비와의 합궁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는 눈이 8개나 되는 방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후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조선의 왕들. 이래도 왕이 부러우십니까? 그런데 이 힘든 합궁을 통해 왕비가 임신을 하면 그때부터는 더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왕실의 태교는 우리가 아는 상식을 뛰어넘는 엽기적인 수준이었거든요. 내시들이 24시간 교대로 불경을 읽어주고 이상한 음식을 먹이며 뱃속의 아기를 천재로 만들기 위해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 놀라운 왕실 태교의 세계, 2부에서 계속됩니다. 상궁들의 감시를 뚫고 드디어 왕비가 회임, 즉 임신을 했습니다. 보통 집안이라면 축하합니다. 푹 쉬세요 하고 끝날 일입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은 이때부터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질 차기 대권주자, 원자 다기씨이기 때문입니다. 왕실 태교의 핵심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왕의 자질을 갖춘 천재를 만든다. 임신 소식이 알려지는 순간 왕비의 처소인 중궁전은 거대한 태교 센터로 변신합니다. 먼저 시각, 청각 교육이 시작됩니다. 왕비는 나쁜 것을 봐서도 안 되고 나쁜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왕실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왕비가 잠든 시간에도 교육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시들이 3교대로 조를 짜서 왕비의 침실 밖 대청마루에 앉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대학, 논어 같은 유교 경전을 낭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비는 자고 있는데 밖에서 계속 공자왈, 맹자왈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엄마가 자더라도 뱃속의 아기는 듣고 공부하라는 그야말로 24시간 주입식 조기 교육인 셈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태교에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게 최고의 교육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음식 태교도 유별났습니다. 왕비가 먹는 음식은 모두 흠집 하나 없는 최상급 재료여야 했습니다. 과일도 못생긴 건 버리고 예쁜 것만 골라 먹었고 생선을 먹어도 가운데 토막만 발라 먹었습니다. 게다가 잉어가 아들을 낳는데 좋다고 해서 비린내 나는 잉어 곰탕을 수시로 마셔야 했고 전복이 아이 피부를 좋게 한다고 해서 전복죽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입덧이 심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자 아기씨를 위해서 드셔야 합니다. 라고 상궁들이 숟가락을 들이밀었으니까요.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옵니다. 왕실 출산은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산실청이라는 임시관청이 설치되고 당대 최고의 의사, 즉 어이들이 총출동합니다. 재미있는 건 출산 장소입니다. 왕비는 평소에 지내던 편안한 방이 아니라 출산을 위해 따로 마련된 산실청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애군을 막기 위해 볏짚을 깔고 말 가죽을 덮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임박하면 무당들을 불러 구슬하거나 승려들을 불러 불공을 드리는 등 종교적인 행사까지 더해져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독특한 건 호산청이라는 기록 담당 부서입니다. 사관들이 산실청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아기 울음소리가 터지는 순간을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왕자의 사주팔자가 곧 나라의 운명이니까요. 태어난 연월일씨를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운세를 점치고 기륭하복을 대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렇게 온 나라의 기대와 부담을 한 몸에 받고 태어난 아기. 태어나자마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엄마와의 생이별입니다. 왕실의 법도상 왕비는 직접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없었습니다. 천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고 산후 조리를 빨리 끝내고 다시 왕비의 업무로 복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선발된 유모들이 젖을 먹여 키웁니다. 아기는 엄마 품이 아닌 유모 품에서 자라며 엄마를 거마마마라고 부르는 어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태교는 그렇게 유난을 떨었으면서 정작 태어나서는 따뜻한 모성애를 느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왕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숙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왕비만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후궁들. 그녀들에게 임신은 곧 신분 상승이자 권력을 잡는 동아줄이었습니다. 왕의 하룻밤 승은을 입기 위해 후궁들이 벌였던 처절하고도 끔찍한 암투. 미약, 최음제을 쓰고 저주 인형을 만들었던 그 살벌한 여인들의 전쟁이 3부에서 펼쳐집니다. 왕비와의 합궁이 나라의 의무라면 후궁과의 잠자리는 왕의 유일한 휴식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니 궁궐의 수백 명 궁녀들과 후궁들은 오직 왕의 눈에 띄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왕의 승은을 한 번이라도 입으면 인생이 역전되지만 선택받지 못하면 평생 독수공방하며 늙어 죽어야 했으니까요. 이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확률을 뚫기 위해 여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가장 먼저 뇌물 공세입니다. 왕의 동선을 가장 잘 아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내시와 감찰 상궁들입니다. 후궁들은 자신의 폐물을 팔아 내시들에게 뇌물을 먹였습니다.
오늘 전하가 어느 길로 산책 나오시는지 좀 알려주시오. 전하 기분이 좋으실 때 내 처소 쪽으로 모시고 와주시오. 심지어 왕의 침실 당번인 내시에게 돈을 찔러주고 왕의 잠자리 순번 명단인 잠자리 장부 위쪽에 자기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왕도 모르는 사이에 내시와 후궁들의 검은 거래로 잠자리가 결정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뇌물로도 안 되면 미신에 기댔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온갖 주술이 횡행했습니다. 가장 흔한 건 부적입니다. 여우의 생식기를 말려서 차고 다니면 왕의 마음을 홀릴 수 있다는 속설이 있어서 몰래 여우 생식기를 구하러 다니는 궁녀들도 있었습니다. 또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 몰래 뱀가루를 뿌리거나 왕의 베개 밑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넣은 부적을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발각되면 바로 사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사랑을 얻고 아들을 낳으면 왕비도 될 수 있는 세상이었으니 목숨 걸고 도박을 하는 여인들이 넘쳐났습니다. 더 은밀하고 위험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바로 미약, 즉 최음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금양곽이나 해구신 같은 약재들이 정력제로 쓰였는데 후궁들은 이런 약재를 몰래 구해다가 왕이 마시는 차나 술에 섞었습니다. 왕을 흥분시켜서 자신의 방을 찾게 만들려는 위험한 유혹이었죠. 실제로 왕들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거나 갑자기 기력이 쇠한 기록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미약 중독 때문은 아니었을까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전쟁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질투와 저주입니다. 내가 못 가질 바에야 남도 못 갖게 하겠다는 심보죠. 경쟁자인 다른 후궁이 임신이라도 하면 난리가 납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희빈장 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한 사건입니다.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의 초상화에 화살을 쏘거나 흉물스러운 물건을 인현왕후 처소 주변에 묻어서 병들게 만들려고 했죠. 결국 발각되어서 사약을 받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저주 인형과 비소, 독약들이 궁궐 담장 밑에 묻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을 차지하기 위한 여인들의 암투는 단순한 치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되느냐 아니면 사약받고 죽느냐가 걸린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궁들은 자신들의 처소를 요새처럼 만들고 믿을 수 있는 상궁들로 친위대를 조직해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형님, 아우 하지만 돌아서면 전현이 언제 죽나 하고 칼을 갈았던 살벌한 자매들. 왕의 침실 뒤편에는 이렇게 피 튀기는 전쟁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태어난 왕의 자식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수많은 배다른 형제들, 그리고 왕위를 놓고 벌이는 또 다른 고륙상쟁. 왕의 정력이 나라를 번영시키기도 했지만 때로는 피바람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왕실의 복잡한 족보 속에 숨겨진 비극적인 결말. 다음 마지막 4부에서 그 씁쓸한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왕의 침실은 밤마다 뜨거웠지만 그 결과물은 차가운 비극일 때가 많았습니다. 왕이 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많은 자식을 낳는 것, 당시에는 그게 왕실의 번영을 위한 의무이자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많은 자식들이 오히려 재앙의 씨앗이 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한 명인데 어머니가 다릅니다. 왕비가 낳은 대군과 후궁이 낳은 군위들은 형제이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적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형님아우 하며 놀았을지 몰라도 머리가 굵어지면 내 어머니를 왕비로 만들기 위해 혹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형제를 죽여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태종 이방원이 배다른 형제들을 도륙낸 비극. 이 모든 것이 복잡한 왕의 여자관계와 후사 문제에서 비롯된 피바람이었습니다. 씨를 많이 뿌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씨앗들이 서로를 잡아먹지 않게 관리하는 게 더 힘든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작 그 밤의 주인인 왕들은 행복했을까요?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40대 중반이었습니다. 물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도 원인이었겠지만 지나친 성생활이 왕들의 수명을 깎아먹었다는 주장도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남자의 정액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는데 왕들은 의무적으로 혹은 쾌락을 위해 너무 많은 기력을 소진했습니다.
실제로 연산군이나 일부 왕들은 정력에 좋다는 약을 너무 많이 먹다가 부작용으로 고생하거나 등창 같은 종기로 고통받으며 단명하기도 했습니다. 천세 만세를 누리라고 매일같이 빌어졌지만 정작 왕들의 몸은 밤마다 혹사당하며 시들어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왕의 첫날 밤은 로맨스가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 같은 것이었습니다. 왕은 건강한 후계자를 생산해야 하는 시종자 역할을 강요받았고 왕비와 후궁들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몸을 도구로 내던졌습니다. 사랑해서 안고 좋아서 함께 자는 평범한 부부의 행복. 그 소박한 행복이 구중궁궐 가장 높은 곳에 사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가장 큰 사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 드라마를 보며 설레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 속에 남아있는 왕실의 밤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감시당하는 합궁, 24시간 태교 감옥, 그리고 후궁들의 살벌한 저주 인용. 화려한 금박으로 장식된 왕의 이불 속에는 외로움과 공포,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만이 가득 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리즈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상궁들이 지켜보는 방에서 의무적으로 잠자리를 갖고 수많은 여자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왕의 삶만이면 비록 가난해도 사랑하는 아내와 등 긁어주며 편하게 자는 평범한 남자의 산무마냥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역사탐정은 아무래도 마음 편한 후자가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의 은밀한 침실문을 열어본 남자, 역사탐정이었습니다. 왕의 밤 문화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참 피곤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내시의 비밀부터 왕의 합궁까지 조선 왕실의 비면을 털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서늘하고 지적인 미스터리로 찾아갑니다. 시신의 식초를 부어라. 조선시대 탐정들은 어떻게 살인사건을 해결했을까요? CSI도 울고 갈 조선의 과학수사대와 다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